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이 여러분의 확실한 두통 치료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경제 뉴스가 연예 뉴스처럼 쉽게 들리는 그날까지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3월 14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박 PD는 주말 잘 보내셨어요? 새 집을 알아보느라고 이틀 동안 뭘 했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집 보러 다니셨군요. 그렇습니다. 어때요? 요즘 시세가 많이 올랐나요? 떨어졌나요? 떨어질 리는 없죠. 전세 가격이 석 달 전보다도 1,000만 원, 2천만 원이 오른 것 같아요. 그랬군요. 네. 저는 주말 내내 TV만 끼고 살았잖아요. TV 잘 안 보시잖아. TV를 잘 안 보는데 세기의 대결, 인류와 인공지능 간의 대결, 이거 안 볼 수가 없잖아. 혹시나 인간이 한 번은 이길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거군요. 그렇죠. 근데 어제 제 기대대로 이세돌이 한 번은 이겼어요. 아마 내일도 이세돌이 이기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중요한 거는 내일 이겨도 내기는 제가 이긴다는 거. 만두는 사겠지만 아무튼 그래도 이세돌이 이겼다는 거에 대해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쵸. 5대 0으로 지는 거보다는 한 번은 이겨줘야 그래도 인간의 체면이 쓰지 않겠어요? 그렇죠. 이세돌 얘기는요, 이따가 저희가 섹션 시간에 좀 더 자세하게 얘기를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또 저녁 시간이 되니까 그동안에 화제를 모았던 TVN의 시그널, 예. 이 드라마가 종영이 됐어요. 마침내 끝났죠. 근데 끝에 저는 모든 악인들이 다 처단당하고 선이 이기는, 정의가 이기는 이런 식으로 끝날 줄 알았더니만 이게 이긴 것도 아니고 진 것도 아니고 이렇게 끝나더라고요. 주인공이 결과적으로는 다 살아났어요. 3명 다 살아나고 소년주 악의 축으로 등장을 하죠. 그분은 시즌2에서 만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예감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이거 어쩔 수 없이 시즌2 언제 방송되나 이거 기다릴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은 것 같아요. 맞습니다. 알파고와 시그널이 준 충격, 저는 너무나 큰 것 같아요. 저도 시그널 같은 경우는 참 예외적이었다고 생각이 들어요. 드라마 하면은 보통 막장 이런 코드잖아요. 근데 시그널은 그게 아니라 영화를 한 편 보는 듯한, 근데 그 영화가 16부작이야. 그러니까 드라마에 대해서 다시 한번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요, 저희가 공지사항 하나 또 알려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저희가 몇 주 전에 방송을 통해서 한번 말씀드렸었죠? 후원 계좌 관련해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겠느냐, 여러분들이 솔로몬의 현명한 판단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했는데 저희 팟빵 게시판 댓글 보니까요, 후원 계좌를 만들어 달라는 분이 의외로 많았어요. 그런데 저희가 후원 계좌 얘기를 해놓고선 지금까지 여러분들한테 공지를 못 드렸던 이유가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저희가 후원 계좌를 통해서 후원을 받을 때에도 최대한 후원해주신 분들한테 이득이 돌아가게, 혜택이 돌아가게 해드리고 싶어서 신용카드나 휴대폰 결제 아니면 CMS 이런 것으로도 후원을 할 수 있게 만들어 보려고 했는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기부라고 그러잖아요. 연말 정산 때 기부를 하신 분들은 100% 그대로 공제되는 그런 제도가 있죠. 그래서 저희도 혹시 혜택을 주신 분들께 환급을 받으실 수 있도록 할 수 있을지 전문가들에게 자문도 구하고 이러느라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뉴스백과 같은 곳은 규모도 작고 사업이 성격상 종교단체나 큰 규모로 기부를 받는 곳과는 다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어렵다, 이런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지만 저희를 진짜 후원을 해주고 싶은 분들은 진짜 순수하게 후원밖에 못 하시는 거예요. 맞습니다. 저희가 그렇다고 후원해주신 분들의 성의를 낼름 받아들일 수는 없잖아요. 저희가 후원해주신 애청자분들한테 소정의 사은품을 한번 마련해보도록 노력을 할까 지금 고민하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결정되는 대로 저희가 다시 한번 방송을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후원 계좌는요, 저희가 이거를 불러드리면 또 메모를 하셔야 되니까 불편하시잖아요. 그렇죠. 받아 적기 힘들죠. 예, 그래서 팟빵에 경제브리핑 공지란 있잖아요. 그 플레이어 바로 밑에 공지란이 있는데 거기다가 올려놓을 테니까요, 후원해 주실 분들은 그쪽을 살짝 클릭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직접적으로 이렇게 후원하기 힘드신 분들은요, 저희가 기존에 많이 얘기 드렸던 위시플렉스를 통해서는 여러분들의 돈은 한 푼도 들어가지 않고도 저희를 도울 수가 있으니까요, 내가 후원하지 못하는데 이 경제브리핑 들으면 너무 미안한 거 아니야? 결코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혹시 기부해보신 적 있나요? 이런 질문을 하면 나 먹고 살 것도 없는데 기부는 무슨,
기부는 션, 정혜영, 김장훈이나 하는 거 아니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기부는 돈 많은 연예인의 전유물이 아닙니다. 무료 기부 사이트 위시플렉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기부천사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떻게 가능하냐고요? 위시플렉스의 나만의 위시에서 매주 마음에 드는 신상 10개만 고르면 됩니다. 물론 사는 것이 아니라 찜만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부머니 500원이 매주 생기죠. 이 기부머니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같은 프로젝트에 후원할 수 있습니다. 참 쉽죠? 보너스도 있습니다. 매주 추첨을 통해 골라놓은 신상을 최대 90% 할인된 가격으로 살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합니다. 기부도 하고 신상도 챙기고 그야말로 꽉 먹고 알 먹고입니다. 이래도 기부는 나와 상관없는 딴 나라 이야기라고 하실 건가요? 당장 위시플렉스에 접속해 자랑스러운 기부천사의 이름을 올리세요. 그러면 오늘 꼭 챙겨야 할 경제 브리핑. 제가 방금 전세 얘기했었잖아요. 그랬었죠. 예. 저는 뭐 서울도 아닙니다. 안양의 주거지예요. 그런데 제가 알아본 집이 4억대예요. 이사 가시는 데가 그냥 시골이라고 얘기하긴 뭐하잖아. 평촌 가장 요즘 뜨는 부촌 아니에요? 평촌도 아니에요. 평촌을 갔더니 집이 너무 오래됐어. 그래서 5억을 달라는 거예요, 전세금을. 그래서 아니 5억을 주고 내가 왜 30년 된 집에 살아야 돼? 자괴감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됐다, 그냥 다른 곳으로 가자 해가지고 안양에 비산동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비산동? 예. 거기는 평촌은 아니고요. 그래서 거기에 있는 30평짜리 아파트를 알아봤더니 4억대야. 거기도 사는 게 아니라 전세라는 얘기인 거죠? 전세예요, 전세. 이야, 장난 아니군요. 예. 그러면서 다시 한번 대한민국의 높은 전세가를 실감했었는데 전국 평균으로 전세 보증금이 1억을 넘어섰다고 합니다. 서울만이 아니라 전국 평균인데도. 그렇습니다. 전국 평균입니다. 14일 통계청 금융감독원 한국은행이 낸 통계 자료인데요. 작년 전세금이 약 1억 598만 원. 2014년보다 6.7%가 뛰었어요. 오호. 9,930만 원이었네요. 2014년은. 그러니까 대략 1,000만 원이 뛴 거야. 전국 평균으로 1년 만에. 2010년에 이거를 처음 조사했을 때요. 근데 요때는 7,500만 원. 그러니까 1억 원을 넘긴 거는 조사가 시작된 이후 처음입니다. 문제는 세입자의 소득이 전세금이 올라가는 속도만큼 늘지 못했다는 거죠. 작년 전세 가구 평균 경상소득이 4,729만 원. 전년 대비 불과 0.5%가 늘었어요. 0.5%. 오호. 5%도 아니야. 0.5. 그런데 전세는 6.7. 이게 몇 배 차이입니까? 참고로 서울 지역 평균 전세가는 3억 1,864만 원에서 3억 7,800만 원, 5,600만 원이 뛰었네요. 박 PD가 본 그 전세값이랑 비슷하군요. 조금 요게 싸네요. 서울 평균인데도. 우리나라에서 전기를 생산하는 회사 이러면 보통 어느 회사를 꼽죠? 한전을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아마. 그런데 여러분들 한전에서는 절대 전기를 생산하지 않는다는 사실 알고 계세요? 한전은요, 한마디로 전기를 유통하는 회사거든요. 민간 발전사 아니면 개인도 한전에 전기를 팔기도 해요. 그 외에 우리가 고속도로나 시골길을 달리다 보면은 집광판 보셨을 거야, 아마. 그게 개인이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전기를 개인이 한전에 파는 거거든요. 맞습니다. 이렇게 한전은 전기를 유통하는데 이게 독점이야. 그렇죠. 다른 데에선 전기를 유통을 할래야 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독점이기 때문에 독점의 폐해가 나타나고 있다고 합니다. 뭔 얘기냐면 한전이 전기를 민간 발전사나 이런 데로부터 아주 싸게 사서 또 기업이나 가게에 공급할 때는 비싸게 팔아먹는데 이게 들통이 나버린 거예요. 이렇게 고마진으로 지난해 남긴 수익이 얼마인 줄 아세요? 11조 원. 와, 매출이 아니고 이익이. 이야. 이러니까 이게 난리가 났다고 해요. 이런 결과는요, 오늘 그러니까 14일이죠. 전력거래소 및 전자공시 시스템 이거를 분석해봤더니 이렇게 나왔다는 거예요. 한전의 지난해 전기 소매가는요, 킬로와트당 111.57원. 전년에 비해서 소폭 상승됐대요. 그런데 한전이 전기를 사온다고 그랬잖아요. 네. 발전사에
지급한 도매 가격, 이 가격은요 킬로와트당 84.05원. 이거는 전년보다 7.2% 하락한 수치래요. 사오는 거는 더 저렴하게 사오고 파는 거는 더 비싸게 팔고, 이게 바로 유통 거인들이 해먹는 짓이잖아. 아, 근데 한전은 이거 국가 기관이잖아, 어떻게 보면은. 그런데 여기서 독점을 이유로 11조 원의 영업이익을 올렸다. 그러고 보니까 전기세가 내려간 것 같진 않아요. 이렇게 많이 벌었는데도. 그렇죠. 이렇게 번 돈을 이상한 데 써버린 거야. 뭐냐면요, 한전이 상장이 돼 있잖아요. 예, 상장이 돼 있으면 주주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주주들한테 실적 파티를 벌여줬대. 뭔 얘기냐면 배당을 엄청나게 해줬다는 거예요. 주당 3,100원, 그러니까 총 2조 원을 현금 배당으로 나눠줬다는 거예요. 천규로는 내리지 않고 주주들 배만 불려준 거지. 최근 조한익 한전 사장은요, 간담회에서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기요금 인하는 교각사루다. 전기요금이 1에서 2% 내려간다고 해서 그게 국민의 효용가치에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1, 2% 내려주고 얘기하라고. 내려주지도 않으면서 이런 얘기를 한다는 게 말이 돼요? 아니, 맞는 말이죠. 1, 2% 내리면 국민에게 얼마나 큰 도움이 되겠느냐. 안 되지. 10%, 20%를 내리면 될 거 아니야. 그러면. 그렇지. 더 내려야지.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어, 이 사람도 참. 다음 소식입니다. 배추 무 가격이 비싸다.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2월 한 달에만 30% 이상이 폭등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많이 올랐어요? 예. 14일 소비자원이 가격정보 포탈 참가격이라는 데가 있다고 하네요. 참가격. 이 방송 들으시는 분들은 이런 포탈은 참고로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2월 봤더니요, 배추 한 포기가 3,445원인데 전월에는 2,500원이었대요. 그러니까 34%가 뛴 거야. 한 달 만에. 대단하죠. 무 한 개가 1,710원. 전월 대비 32%가 올랐어요. 아니, 무 한 개도 마음대로 못 사 먹겠네요. 1,700원이나요? 양파, 쇠고기 뭐 안 오른 게 없어요. 보니까 비누, 습기 제거제, 쌈장, 설탕 거의 두 자릿수 이상 올랐고요. 떨어진 게 있긴 합니다. 키친타월 -5, 과일 주스 -4, 돼지고기도 -4, 두유, 맛살, 세정제 이런 것들은 내리긴 내렸는데 오른 거에 비하면은 사실 우리가 구매 빈도나 이런 걸 봤을 때는 떨어지는 것들이잖아요. 그렇죠. 이거 내려가지고 가게에 뭔 도움이 되겠어요? 아까 한전 사장이 얘기한 이게 교각사루네. 네. 그리고 재밌는 데이터가 또 하나 나왔는데요. 가공식품 있잖아요. 가공식품 가격은 오히려 대형마트가 제일 싸다는 거야. 우리가 기존에는 뭐든지 전통시장이 가장 싸다, 이런 인식이 있었잖아요. 가공식품에 한해서는 대형마트가 가장 쌌고요. 그 다음이 전통시장, 기업형 슈퍼, 백화점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통업체들이 갑질을 해서 이런 거 아닐까요? 그렇죠. 그리고 요즘 이마트랑 쿠팡이 분유, 기저귀 이런 거 가지고 10원 경쟁을 하잖아. 자기네가 더 싸다고. 뭐 그런 영향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오늘 아침 출근하기 전에 은행에 갈 일이 있어서 잠깐 들렸는데 가자마자 은행원이 갑자기 저를 탁 잡더라고요. 혹시 ISA 계좌 만들러 오셨어요?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저 아닌데 했더니 무슨 일 때문에 오셨는지 모르지만 그래도 한번 설명 들어보시면 좋지 않겠습니까? 저한테 이렇게 권고를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바빠서요, 오늘은 제가 할 일만 하고 갈게요 했는데 되게 아쉬워하는 눈치야. 이게 지금 은행 직원들의 가장 큰 실적이야, 이게. 그러니까 말이야. 한 계좌라도 늘리면요, 실적을 고과를 많이 받는다고 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요즘 언론에서는 이런 얘기까지 하더라고요. ISA 전쟁. ISA 계좌를 어떻게 많이 만들 것인가? 각 은행 간에 전쟁이 벌어지고 있다고 해요. 실제로 금융당국과 금융사들이 작년부터 출시를 준비해온 ISA 개인종합자산관리 계좌죠. 이게 오늘부터 시판에 들어갔더라고요. 저는 이거 시판한지도 모르고 은행에 갔다가 괜히 걸릴 뻔했어. 저는 지난주에요. 저는 오늘도 아니고 지난주에 은행에 빚 갚으러 갔는데 제 단골 총각이 있어요. 그 총각이 제 빚을 쓱 갖고 났더니 종이를 하나 쓱 내미는 거예요. 이거 아시죠? 그래서 딱 보니까 ISA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어요. 예. 그래서 이거 가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는 거야. 이거 인터넷으로도 되죠? 그랬더니 가급적 매장으로 나와주시면 땡땡땡 그러면서 씩 웃으시더라고. 땡땡땡은 뭐고 씩 웃는 건 뭐야? 그러니까 매장에 나와서 자기 이름으로 해야 그러니까. 실적에 들어간다는 거죠. 인터넷으로 하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야. 아무튼 ISA 계좌에 대해서는 언론이나 방송을 통해서 많이 접하셨을 거예요. 근데
보통 거기서 얘기하는 거는 장점만 얘기를 하잖아. ISA 계좌가 단점도 있대요. 일단은 원금 손실 위험이 있는 투자 상품을 포함하고 있대요. 그렇기 때문에 원금이 날아갈 수도 있다는 거야. 그냥 은행의 예적금이랑은 다르다는 거죠. 펀드 느낌이 나네요. 그렇죠. 게다가 ISA 계좌가 가장 강력하게 혜택이라고 밀고 있는 비과세 혜택. 예. 이것도 비과세 혜택을 제대로 받으려면 상당히 허들이 높대요. 말하자면 비과세 혜택이 생각만큼 크지 않을 수 있다. 이런 주장들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은행 직원이 가입해달라고 부탁한다고 함부로 가입해줄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꼼꼼히 따져보셔야 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자를 감면받고 그래서 적금에 드는 것보다 이익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지만 원금이 손실을 볼 수도 있다. 이 점 분명히 알아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브리핑입니다. 일본에서 아주 재미난 뉴스가 나왔어요. 일본을 대표하는 신문 중에 하나죠. 니온 게이자이가 오늘 이런 기사를 실었어요. NEC라고 있잖아요. 유명한 전자회사죠. 예, 일본을 대표하는 전자회사인데 여기서 신입사원을 전부 모아놓고서 교육을 했는데 그 교육 내용이 뭔지 아세요? 컴퓨터 타이핑. 아니 신입사원이라며. 신입사원이 타이핑도 못 친다고요? 못 친대. 그래서 왜 그런 거 봤더니 20대일 거 아닙니까? 신입사원들은 얘들이 스마트폰만 봐가지고 PC를 잘 못 다룬 애들이 생각보다 많다는 거예요. 어허허허. 그러니까 검색을 할 때도 스마트폰에서 검색을 하고 포털에다가 짧은 단문을 쓰고 메시지 앱을 이용을 해서 짧게 이모티콘만 쓰고 이러니까 이 친구들이 장문의 글을 표현할지도 모르고 타이핑을 하려면 이게 뭐 자판이 어디에 있는지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걸 모르는 거야. 그렇군요. 일본은 한글 타자 교실 뭐 이런 게 없나 보지? 그런 걸로 연습하면 될 텐데. 그러니까 핵심은 그겁니다. 모바일 시대를 맞아서 젊은이들이 모바일만 한다는 거야. 온라인은 안 해. PC를 거의 안 킨다는 거죠. 이 얘기가 남의 일이 아니에요. 우리나라도 곧 삼성이나 이런 대기업에서도 신입사원을 뽑으면 컴퓨터 타이핑 교육부터 할 것 같아.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해리입니다. 여러분, 꼬박꼬박 내는 반값을 생각하면 집 선택은 신중해야 합니다. 360도 리얼 뷰와 조건 검색, 그리고 매물도 많은 다방으로 찾으세요. 반값이 얼만데 볼 수 있는 건 다 봐야죠. 방 찾을 땐 다방. 오늘의 섹션 살펴볼 텐데요. 오늘은 원래 외신을 살펴봐야 되잖아요. 네. 근데 이 얘기를 안 하고 넘어가기는 좀 아닌 것 같아요. 아까 저희가 오프닝 때도 말씀드렸던 이세돌과 알파고의 세계의 대결. 여러분들 충격 많이 먹으셨죠? 박 PD는 또 아니라고 하네요. 저는 뭐 늘 예상해왔기 때문에 저는 어제 사실 이세돌이 이긴 게 충격이었어요. 그래요? 좀 5대0으로 질 줄 알았는데 그렇군요. 아무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둑을 좀 둘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이세돌이 당연히 이길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알파고가 너무 잘 두니까 게다가 너무 대담한 수까지 기세라고 그러죠. 기세나 두께까지 아는 그런 묘수를 두니까 너무 충격적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바둑을 잘 못 두는 분들은 당연히 그거는 계산기 봐라. 계산기가 훨씬 정확하지 않느냐. 인공지능이 훨씬 더 앞서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결과는 바둑을 모르는 사람이 훨씬 더 정확히 다 맞췄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런 얘기까지 있더라고요. 인공지능 포비아. 포비아는 뭔지 아시죠? 공포. 그렇죠. 인공지능 때문에 너무나 두렵다. 자칫하다가는 인공지능의 지배를 받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공포를 느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대요. 그래서 지난주에 인터넷을 좀 뒤져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블랙 유머가 상당히 많아요. 뭔 얘기냐면 알파 하이스쿨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하이스쿨이요? 고등학생. 그렇죠. 알파고잖아. 그러니까 알파고를 알파 하이스쿨로 이제 패러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유머가 있대요. 시방 대한민국은 이세돌 때문에 전국 중3 엄마들이 난리입니다. 알파고가 도대체 어디 있는 학교냐? 어떤 학교인지 알아본 게 바둑 명문 특목고가 알파고라고 하네요. 알파고의 CPU는 1200개, 학생 수는 천재 1200명. 그러니까 이세돌 혼자서 바둑 천재 훈수꾼 1200명과 싸운 겁니다. 이런 내용이 담겨져 있대. 재밌네요. 알파고를 고등학교로 인식을 하는군요. 그렇죠. 거기다가 이런 블랙 유머도 있어요. 한 달 후 교보문고 신간 리스트. 이런 제목의 유머인데 여기에 뭐가 있냐면 책 제목인 거예요. 이세돌처럼 상상하고 알파고처럼 실행하라. 이런 책이 나온다는 거야. 이거 진짜 나올 것 같아. 그럼요. 나올 것 같아. 그리고 알파고 주식 비법. 근데 이게 알은 알면 알수록 파는
파워가 되는 고는 고수익 이런 제목의 책도 나온다는 거예요. 나올 수 있겠네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 회사 알파고는 바로 이 자기계발서로 이런 것도 나온다는 거야. 너무 재밌지 않아요? 거기다가 우리가 또 박 PD가 좋아하는 음모론 있잖아. 이거 우리 지난 주말에 얘기하면서 살짝 언급이 됐었잖아요. 사실. 그렇죠. 이세돌이 구글한테 돈 받고 져주는 거 아니야? 라든지 그런 음모론도 있고 음모론이 진짜 종류가 되게 많더라고요. 실제로 요번에 취재를 왔던 중국의 한 매체 기자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중국의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같은 데에는 이런 얘기가 있대요. 이세돌 구단이 승부수로 잘 활용하는 패싸움에 임하지 않도록 사전 약속이 돼 있다. 이런 얘기가 퍼지고 있다는 거야. 그러면 권투로 치면은 오른손은 안 쓰고 있다 뭐 그런 거잖아요. 그런 거죠. 거기다가 우리나라의 IT 전문 변호사 한 분이 자신의 SNS에 이런 글도 올렸어요. 이번 대국이 희대의 사기극이다. 왜 그러냐면 광케이블로 인터넷에 연결된 알파고가 무제한의 훈수꾼으로부터 도움을 받아 사실상 무한정의 시간을 갖게 된다. 이거는 이 구단이 둔 수를 실시간으로 학습한 수많은 알파고가 동원된 거다. 이러니 이거는 공정한 게임이 아니란 얘기인 거예요. 한마디로 바둑은 1대1 대국이어야 되는데 1대 수천만 기울어진 운동장이다. 이런 주장인 거죠. 이거는 이세돌 구단이 알고 한 거니까 뭐 이 부분은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은데요. 아니에요. 이세돌 구단도 이 정도일까지는 몰랐었죠. 실제로 구글은 알파고가 얼마 정도의 리소스를 쓰고 있는지 정확한 정보 공개를 거부를 했잖아. 이것 때문에 이런 음모론이 나오고 있는 거죠. 물론 이런 주장에 대해 전문가들은 아니다. 이거 음모론 말도 안 된다. 왜 이런 음모론이 나오냐? 인공지능의 발전 속도가 일반인들의 예상보다 너무 빠르니까 이게 두려워서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이 많아요. 특히나 구글이나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지금 알파고의 인공지능은 초보적인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 초보적인 수준이 신의 경지에 올라와 있다는 이세돌 구단을 무참하게 깨버리니까 앞으로 5년 뒤, 10년 뒤에는 어떤 세계가 펼쳐질지 이게 두려워서 이런 음모론을 만들어내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전문가들도 있고요. 그들이 그렇게 두려워하는 건 이해가 돼요. 근데 터미네이터처럼 인류를 억압한다든지 이런 AI가 나오기는 좀 힘들지 않을까. 나오더라도 수천 년 뒤의 일이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예, 박 PD의 지적처럼 인공지능을 제대로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두려움을 갖는다. 이렇게 지적하는 전문가들이 많거든요. 실제로 그 전문가들은 이런 설명을 합니다. 인공지능은 크게 강한 AI, 약한 AI가 있다. 그런데 우리가 두려움을 느끼는 터미네이터 같은 이런 인공지능은 강한 AI다. 자아를 가지고 자신을 지키고 인류에 대한 공격도 가능한 그런 스스로 진화 발전을 할 수 있는 이런 AI는 강한 AI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지금 알파고나 저희가 지난번 특집 때 말씀드렸던 IBM의 왓슨 이런 인공지능은요. 약한 AI다. 쉽게 얘기하면 특정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요기에만 한정되게 사용되는 인공지능이기 때문에 이거는 인간을 공격할 가능성이 전혀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전문가들도 있어요. 특히나 이런 전문가들은 이런 설명도 해요. 강한 AI가 실제로 나오려면 인간 두뇌에 대한 연구가 어느 정도 이루어져야 되는데 현재 과학기술로는 인간 두뇌 1%도 우리가 이해하지 못했다. 그런데 어떻게 인간을 공격할 수 있는 강한 AI가 나올 수가 있느냐 이런 설명을 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AI에 대해서 저는 두 가지로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희 특집 때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이세돌과 알파고가 싸워서 이세돌이 졌다고 해서 우리가 AI들이 두는 바둑을 볼까? 그 재미가 있겠어요? 김연아보다 스케이트 잘 타는 알파고가 나와도 김연아가 스케이트 타는 걸 보겠죠. 그런 인간미. 그리고 또 다른 문제는 저희가 사피엔스라는 책을 한번 소개를 해드렸었잖아요. 근데 거기서도 호모 사피엔스가 원래 네안데르탈인보다는 굉장히 열등한 그런 존재였단 말이죠. 덩치도 작고 힘도 약하고 두뇌 용량도 적고 그런데 결국 사피엔스가 승리를 하잖아요. AI가 만약에 영화처럼 설사 인간을 지배하게 되더라도 결국엔 다시 사피엔스가 AI들을 이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진짜 박 PD의 얘기처럼 그렇게 희망적이었으면 좋겠는데 근데 현실은 좀 다르대요. 뭔 얘기냐면 전문가들이 얘기하는 약한 AI가 뭐고 강한 AI가 뭐고 이걸 다 떠나
이세돌과 알파고의 승부처럼 AI가 인간을 이기는 경우가 여러 군데에서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예가 이겁니다. 최근에 뉴욕타임즈가 AI가 월스트리트를 침공했다, 이런 보도를 해가지고 화제를 모았어요. 이게 뭔 얘기냐면 골드만삭스라고 아시죠? 네. 골드만삭스가 금융 분석 플랫폼 캔쇼라는 걸 이용하고 있는데 이 캔쇼가 너무나 막강하다는 거야. 얘가 인공지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네. 이 플랫폼은 미국 하버드대 경제학 박사인 데니얼 레들리가 1913년에 설립한 빅데이터 스타트업 캔쇼 테크놀로지에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이 캔쇼 테크놀로지가 대단한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초창기 애플의 아이폰을 만들었던 엔지니어 중에 한 명이 들어가 있고요. 하버드대 최연소가 15세예요. 최연소 입학생, 그리고 역사학 박사, 이런 세계적인 천재들이 모여 있대. 여기서 아까 얘기 드렸던 캔쇼라는 금융 분석 플랫폼을 만든 거예요. 그러면 캔쇼가 도대체 어떻게 작동하느냐 좀 궁금하실 텐데, 캔쇼의 작동 방법은요, 검색 엔진 구글과 비슷하다고 해요. 검색 박스에 키워드를 치면요, 관련 뉴스로부터 각종 통계 자료를 즉각적으로 보여준대. 예를 들어 알파고가 요즘 관심이 많잖아요. 알파고를 치잖아요. 그러면 인공지능의 역사로부터 인공지능에 관련된 업체들의 정보, 주가, 이런 것까지, 그래프까지 한꺼번에 다 보여준다는 거예요. 이걸 근데 보여주는 것만으로는 분석이 안 되잖아. 캔쇼는 이렇게 보여준 자료를 눈 깜짝할 사이에 다 취합을 해서 분석을 한대요. 그래서 최적의 해결책을 찾아낸다는 거야. 알파고가 이세돌을 이길 때처럼. 뉴욕타임즈에 따르면요, 이렇게 돼 있어요. 캔쇼는 연봉 50만 달러의 애널리스트가 40시간이나 걸려서 해야 될 일을 단 몇 분 만에 치운다. 승부가 안 된다는 얘기야, 한마디로요. 이렇게 효율성이 뛰어나기 때문에 실전에도 이 캔쇼가 벌써 활약을 하고 있대요. 골드만삭스에서 투자하거나 이럴 때는 애널리스트들이 결정하는 것보다 캔쇼가 결정하는 게 훨씬 더 많다는 얘기인 거예요. 캔쇼를 만든 네들러 CEO는 이런 얘기까지 했어요. 그동안 월가는 시장을 움직이는 데이터에 겨우 20%만 사용했다. 그러니까 전체 데이터를 분석할 수가 없잖아, 사람이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20%만 분석하는 거는 한쪽 눈은 아예 감고 나머지 눈도 반쯤 감고 있었던 건데, 캔쇼는 두 눈 다 번쩍 뜨고 모든 데이터를 분석한다는 거야. 당연히 캔쇼가 100점 100승할 수 있다, 이런 자신감인 거죠. 골드만삭스뿐만이 아니래요. 싱가포르 개발은행 있죠. 싱가포르 개발은행도 자산관리 업무에 인공지능 기술을 벌써 활용하고 있대요. 자산관리 전문가인 프라이뱅커가 사용자 성향에 맞춰서 어떤 기업이나 어떤 상품에 투자할지 자기가 알아서 조언을 해준다는 거야. 프로그램이 조언을 해준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박 PD가 이 싱가포르 개발은행에 가서 나 이런 거 투자하고 싶은데 하면 이 프로그램이 박 PD의 이메일이나 전화통화, 이런 모든 박 PD에 관련된 정보를 다 분석을 해서 이걸 가지고 투자 성향을 카테고리화 해가지고 추천을 해준대. 박 PD는 어디다 투자하면 가장 성향에 맞습니다. 너무 대단하지 않아요? 골드만삭스나 싱가포르 개발은행뿐만 아니라 우리도 곧 이런 프로그램을 접할 수가 있게 된대요. 저희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렸었던 인터넷 뱅크 있잖아요. 올 상반기에 영업을 준비하고 있는 데가 있죠, 우리나라에서. 카카오뱅크, K뱅크 있죠? 그때도 저희가 한번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인공지능을 활용한 서비스를 선보일 예정이다. 조만간 우리도 인공지능이 추천해주는 그런 종목, 그런 상품을 하는 시대가 바로 눈앞에 닥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앞으로라는 얘기가 있어요. 뭔 얘기냐면 현재까지는 인공지능을 활용하는 데가 기관 투자가나 은행들, 이렇게 자본력이 있는 데들만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앞으로 조만간 개인 투자자들도 인공지능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대. 왜냐면 인공지능도 기술이 발달하다 보면 이게 활용할 수 있는 플랫폼 가격이 점점 싸질 거 아니야. 그렇죠. 개인들도 사용한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 뭔 일이 벌어질까? 인공지능들끼리 최고의 수익률을 올리기 위해서 무한 경쟁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인 거예요. 이러면 어떻게 될까? 좀 궁금하시죠? 실제로 영국의 브리스톨대에서 실험을 해봤대요. 최고 수익률을 올릴 수 있는 플랫폼을 갖다 놓고 경쟁을 시켜봤다는 거야. 그랬더니 결과가 어떻게 됐는지 아세요? 자포간 거 아니에요? 비슷해요. SF 영화에서도 비슷한 얘기가 나오죠. 인공지능들끼리 경쟁을 하다 보니까 이게 결판이 안 나잖아. 결국은 다른 인공지능을 공격하고 파괴하는 쪽으로 지능이 발달한대. 근데 이렇게 금융 분야만 문제가 생기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자리에서도 인공지능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얘기가 여러 군데에서 나오고 있어요. 저희가 여러 번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었죠. IT 전문 글로벌 컨설팅 업체인 가트너는 이르면 2018년 300만 명에 넘는 근로자가 로봇 상사 밑에서 일을 할 수도 있대.
상사가 로봇이다.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세요. 로봇 상사? 로봇 상사는 기업 입장에서는 객관적인 인사 고가 평가를 할 수 있다. 오히려 더 선호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피도 눈물도 통하지 않을 정도로 일을 해야 된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거는 인간 상사도 비슷할 것 같은데요. 인간 상사보다 더 까다롭다는 거지. 어찌 보면 인간의 자존심 이것마저 무참히 짓밟힐 수도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다는 거죠. 그렇겠네요. 그러면 이런 인공지능 개발 어떻게든 막아야 될까? 예전에 19세기 영국에서 벌어졌던 러다이트 운동 같은 그런 거를 벌여야 될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알파고로 유명해진 구글을 비롯해서 IBM이나 애플, 바이두 이런 글로벌 기업들은요. 인공지능을 활용해가지고 벌써 여러 가지를 하고 있어요. 자율주행 자동차, 그 다음에 사물 인터넷, 3D 프린팅 이런 혁신 기술도 인공지능으로 이제 개발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2025년까지 전 세계 인공지능 시장 규모가요. 무려 2천조 원에 달할 거래. 이걸 누가 포기해? 2천조 원. 어마어마하네요. 그렇죠. 이미 경제학계에서는 4차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있다. 뭐 때문에? 인공지능 때문에.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좀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뭐가 다행이냐면 어제 알파고가 진 거. 네. 이세돌이 이겼잖아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 구글의 숨은 목적은 구글이 내년에 무인 자동차 내놓잖아. 네. 무인 자동차가 지금 법률적인 문제가 여러 가지가 걸려 있어요. 도덕적인 문제까지 걸려 있잖아. 예를 들어 사람을 한 사람 칠 수 있는 상황과 5사람 칠 수 있는 두 가지 상황 내에서 무인 자동차가 결정을 내려야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잖아. 그렇죠. 이럴 때 어떻게 할 것인가? 윤리적 문제까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무인 자동차를 승인을 해줄 것인가 안 해줄 것인가 논란이 벌어지고 있는데 이번에 알파고가 이세돌을 5대0으로 완벽하게 이겼으면 구글은 인간이 판단하는 것보다 인공지능이 훨씬 더 잘 판단하지 않느냐. 무인 자동차 승인해달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했을 텐데 어제 질 때 보니까 알파고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수를 이세돌이 두니 알파고가 버그 비슷한 행동을 보였잖아. 인공지능이 문제가 있다는 얘기가 벌써 드러나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 임직원들 얼굴이 어제 막 일그러지기 시작했거든. 내년에 무인 자동차 팔아먹어야 되는데 못 팔아먹게 생겼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다는 거야. 아무튼 구글은 어제 스텝이 꼬였지만 그렇다고 구글이나 이런 글로벌 업체들이 인공지능 개발을 포기할 가능성은 1%도 없죠. 얘네들은 어떻게든 다음에 뭐 스타크래프트랑 대결을 하건 뭐랑 대결을 하건 인공지능이 완벽하다는 걸 보여줄 거란 말이에요. 그렇죠. 인공지능이 돈도 돈이지만 분명한 거는 인류를 또 한 단계 진화할 수 있도록 도와줄 거란 말이죠.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인공지능이 진짜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기술 개발이 빠르고 자칫하다가는 터미네이터 같은 인공지능이 나타날 수도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런 인공지능의 쇼크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곰곰이 고민을 해봤는데 어제 제가 TV를 열심히 봤다고 했잖아요. 네. 이세돌과 알파고의 대결뿐만 아니라 시그널 이걸 보면서 두 개가 매치되는 장면이 하나 있더라고.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테니까 제 생각이 여러분들도 공감할 수 있는지 없는지 좀 한번 판단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일단 인공지능 쇼크에서 살아날 수 있는 방법. 어제 이세돌이 승기를 잡은 것에서 저는 힌트를 하나 발견을 했어요. 아까도 잠시 얘기했던 알파고가 자기가 생각하지 못한 수가 나왔었을 때 버그 형태로 수를 뒀잖아요. 계산이 서지 않으니까 제가 보기에는 알파고가 포기를 한 거야. 반면 이세돌 같은 경우에는 벌써 3번이나 져버렸잖아. 네. 사국을 두기 전에 기세까지 뺏겼어요. 훨씬 불리한 상황이죠. 다른 바둑 기사 같았으면 아예 4국이나 5국은 포기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세돌은 포기 안 하고 도전을 했어. 그래서 승리를 쟁취했어요. 아까 잠시 얘기 드렸던 TVN의 시그널, 제가 거기서 가장 감명 깊게 받아들였던 대사가 뭐냐면요, 포기하지 않으면 희망은 있다, 이거거든요. 드라마 속에서 조진우, 김혜수, 이재훈이 거의 불가능한 상황 속에서도 한 명도 포기를 하지 않아. 끝까지 희망을 붙들고 늘어졌어요. 그러니까 과거는 물론 현재까지 바꿔놨잖아. 인간이 지니고 있는 무기 중에 인공지능이 가지지 못한 무기, 제가 보기에는 바로 포기하지 않는 이런 정신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군요. 포기하지 않는다. 인공지능이 갖지 못한 능력. 충분히 공감합니다. 인류 최대 사기극이 뭔 줄 알아?
조이팔? 땡! 만년 전에 농업혁명이야. 에이 말도 안 돼. 그럼 퀴즈 하나 더. 10만 년 전에는 인류가 몇 종이었는지 알아? 하나 아니면 둘. 또 땡! 6종이나 있었어. 에이 믿을 수가 없어. 못 믿겠다고? 요즘 책도 안 봐? 김영사 베스트셀러 사피엔스에 다 나온다고. 그럼 인류 미래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당연하지. 인간이 신을 발명할 때 역사는 시작됐고 인간이 신이 될 때 역사는 끝난다. 저자인 유발 하라리 교수의 말이야. 멋지지? 정말 멋진데? 나도 읽어보게. 책 좀 빌려줘. 안 돼. 때타. 에이 치사해서 나도 당장 사서 본다. 유인원에서 사이보그까지 인간 역사에 대담하고 위대한 질문 사피엔스. 박 PD는 아웃도어 제품 되게 좋아하시죠? 예. 주로 노스페이스 많이 입는 것 같던데. 예, 전 노스페이스랑요. 푸마. 푸마. 예. 푸마도 좋죠. 그런데 세계 아웃도어 시장에서 2위를 차지하고 있는 브랜드가 하나 있죠? 파타고니아라고 혹시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는 봤는데 사실 국내에서는 많이 알려지진 않은 것 같아요. 그렇죠. 국내에서는 저는 이 옷 입은 사람 거의 못 본 것 같은데요. 그런데 파타고니아가 최근 국내에서도 화제가 되고 있대요. 국내에서요? 네, 국내 팔리지도 않는데. 뭐냐면 블랙 프라이데이 있죠. 예. 블랙 프라이데이에 모든 브랜드들이 자기 제품 사라고 이렇게 홍보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근데 파타고니아만 이상한 홍보를 했어. 우리 제품 사지 말라. 아니 장사꾼이 자기 제품 사지 말라는 그런 장사꾼도 있을까? 무슨 꼼수가 또 있는 거예요? 아, 여기는 꼼수가 아니에요. 지금부터 파타고니아의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나 놀랍다는 생각이 드실 거예요. 파타고니아가 왜 자신의 제품을 사지 말라고 했냐면 세 가지 이유가 있대요. 일단 자켓 하나를 만들려면요, 모카 생산에 물 135리터가 소비된다. 이 물 135리터가 얼마나 많은 양이냐면요, 45명이 하루 3컵씩 마실 수 있는 양이래. 상당히 많죠. 거기다가 두 번째는 이 제품의 60%는 재활용 소재를 이용해 생산됐지만 이 과정에서 20파운드의 탄소 배출이 된다. 이는 완제품 무게의 24배나 되는 많은 양이다. 자신의 제품 이렇게 깎아내리고 있어. 또 세 번째는 이 제품을 아무리 오래 입다가 버린다 해도 완성품의 3분의 2만큼 쓰레기가 남는다. 환경 측면에서는 안 좋다 그거군요. 그렇죠. 그래서 파타고니아에선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자신들이 만드는 재킷은 한 땀 한 땀 견고하게 이렇게 바느질이 돼 있기 때문에 새 옷으로 자주 바꿔 입지 말아라. 한번 사면 오래오래 입어라. 도저히 못 입겠다. 너무 오래돼가지고 헐어서 못 입겠다 하면 자신들에게 보내주면 이 옷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 그러니 여러분들은 한번 사고 그거를 오래 입어라.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야. 예전에 우리나라에 대우전자가 있을 때 탱크 기억나세요? 아, 탱크주의. 그러면서 망치로 깨부시는 거, 그거랑 비슷한 것 같아요. 자기 제품을 부시면서 결국 장점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대우는 망해버렸네. 어떻게 하지? 근데 다행스럽게도 파타고니아는 장사를 잘하고 있대요. 그리고 광고도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합니다. 새 것보다 낫다. 이게 뭐냐면 낡은 옷을 광고를 하는 거야. 새 제품을 팔라고 안 하고. 이런 기업 철학을 미국인들이나 전 세계인들이 공감을 하니까 파타고니아가 세계 2위의 아웃도어 브랜드, 이걸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이 광고가 호불호가 갈릴 것 같긴 한데 어쨌건 굉장히 멋있어 보이는데요. 그렇죠. 아, 그리고 저도 이 외신을 같이 봤는데요. 27살의 한 남성이 1993년에 파타고니아 재킷을 샀대요. 그래서 마침 그때 1살짜리 아기가 있었나 봐. 그래서 아기를 이렇게 등에 업고 찍은 사진이 있는데 20년이 지난 2013년이죠? 그때는 아빠의 재킷을 입은 그 1살 속 아기가 똑같은 옷을 입은 사진을 또 올린 거야. 20몇 년 지난 옷을 그대로 입고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진으로 봐도 옷이 똑같아요. 색깔이 똑같고. 와, 대단하군요. 근데 전혀 뭐 구멍이 난다든지 헤어진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정말 튼튼한가 봐요. 이 정도 되니까 파타고니아가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런 역발상의 마케팅 덕분에 소비자들은 이 브랜드에 엄청난 충성도를 보여줄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리고 저희가 사실은 스마트폰을 쓰기 전까지는 기업의 계획된 노후화라는 정책을 몰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스마트폰을 쓰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스스로 알게 됐어요. 아, 스마트폰을 이렇게 1년 지나서 2년이 되기 전에 어딘가 하자가 나오도록, 저절로 하자가 나오도록 애초에 설계를 그렇게 하는구나. 스마트폰 100만 원씩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이거를 10년, 20년 쓸 수가 있다면 제조사 입장에서 손해겠죠. 2년에 한 번씩 바꿔줘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계획된 노화를 하는데 이 계획된 노화가 그러다 보니 전 산업군에서 상식으로 이제는 자리를 잡게 됐단 말이죠. 옷이든 전자제품이든 할 거 없이. 그런데 파타고니아는 반대의 길을 가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튼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도요. 파타고니아처럼 오래 지나도 가치를 잃지 않는 이런 방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할 거고요. 참고삼아 여러분들 알고 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저희가 작년에 처음 방송을 했던 그 버전을 경제브리핑 불편한 진실 2015 버전으로 올리고 있죠. 그렇죠. 작년 올렸던 방송을 저희가 모아서 올리고 있는데요. 벌써 60회 가까이 에피소드가 올라갔어요. 그런데 매일 다운로드를 받으시는 분들이 500명이 넘었어, 이제는. 그러니까 뉴스가 아니라 이제 구문이 되는 얘기잖아요. 네. 그런데 이 구문들을 올해 들어서도 계속 들어주신다는 거는 저희 방송도 파타고니아처럼 충성도가 높기 때문이 아닌가. 저희들은 이렇게 자평을 해보거든요.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네. 앞으로도 저희는 시류에 휘말리지 않고 오랫동안 갈 수 있는 그런 가치 있는 뉴스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본 팟캐스트의 저작권은 뉴스백에 있습니다.